문명에는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해 왔습니다. 산악은 문명을 막고 혹독한 기후는 사람을 밀어내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땅은 대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불모지에서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고 버틴 민족이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고 무너질 듯 다시 일어서며 결국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구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단일한 문화, 끊어지지 않은 언어,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역사. 이제 그 나라가 품고 있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명 법칙은 단순합니다. 좋은 땅에선 문명이 흥하고 나쁜 땅에선 사라집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단 한 나라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수학 공식처럼 딱 들어맞던 제 연구에 흠집을 남긴 나라. 제 연구의 유일한 예외로 남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앨런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문명과 지정학을 연구해왔습니다. 어떤 땅에서 문명이 태어나고 어떤 땅에서 사라지는지 설명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를 연구하고 나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려 합니다. 스크린에 제목을 띄웠습니다. 문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지정학.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경제력이요. 군사력 아닐까요? 지도자의 역량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있는 힘이 있어요. 바로 땅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구본 위에 굵은 초록색 띠가 여러 군데 표시됐습니다. 나일강 주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 인더스 강 유역, 중국 북부 평야, 유럽의 비옥한 저지대. 저는 포인터로 천천히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비옥한 토양, 큰 강, 온화한 기후. 이런 곳에서는 문명이 자연스럽게 태어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적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진 누구나 아는 이야기였죠.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붉은색으로 덧칠된 고대 문명들이 나타났습니다.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아스테카, 잉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으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쉽게 풍요로워진 땅은 언제나 누군가의 탐욕을 부르죠. 정복과 멸망의 연표가 타임라인으로 지나갔습니다. 몇몇 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러고 보니 다 침략당했네요. 맞습니다. 좋은 땅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이번엔 회색으로 칠해진 지역들이었습니다. 티베트 고원, 시베리아, 사하라 사막, 히말라야 고산지대, 사헬 지역. 저는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이 지역들은 인간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높거나 너무 메말랐습니다. 여기서는 부족은 살 수 있어도 문명은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표정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전체에 문명 발생지와 붕괴지, 불모지가 색깔별로 구분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요약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좋은 조건의 땅에서는 문명이 쉽게 태어났습니다. 너무 좋은 땅은 끝없이 침략당해 무너졌죠. 나쁜 땅에서는 애초에 문명이 크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곧 문명의 운명이라는 거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 지도만 보면 그렇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강의실엔 만족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요. 저는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넘겼습니다. 같은 세계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 곳에만 작은 점 하나가 더 찍혀 있었어요. 색도 달랐습니다. 다른 문명들은 초록,
빨강, 회색이었는데 그 점만 선명한 노란색이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점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좋아서 흥한 나라, 좋아서 망한 나라, 나빠서 처음부터 사라진 지역. 이 세 범주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제 20년 연구를 송두리째 뒤흔든 예외입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땅은 문명이 살아남기에는 혹독한 조건이었습니다. 산악률 70%, 극단적인 사계절, 끊임없는 외세 침략. 이 모든 조건이 겹쳤죠. 상식적으로 이런 땅에선 문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5,000년을 버텼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자기만의 언어를, 자기만의 문자를 만들며 살아남았어요. 교수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는 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렸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세계 지도였고 작은 노란 점 하나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이 점이 어떤 조건의 땅 위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악률 70%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극단적 사계절이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은 그 조건을 보고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000년을 버텼다는 사실에 더 놀랄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어디일까? 발칸반도? 중동 어딘가? 아니면 동유럽? 저는 슬라이드를 끄고 말했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죠. 이 나라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어요. 왼쪽엔 살기 좋은 땅의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넓은 평야, 크고 완만한 강, 온화한 사계절, 대륙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위치. 오른쪽엔 살기 나쁜 땅의 조건이 적혀 있었죠. 산악률 높음, 척박한 토양, 극단적인 기후, 강대국 사이에 끼인 위치.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땅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기 나쁜 땅에 살고 싶습니까? 웃음과 함께 대답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좋은 땅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고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위성사진이었습니다. 반도 하나가 화면 가득 확대됐어요. 등줄기처럼 이어진 산맥, 구겨진 종이처럼 접힌 지형. 평평한 곳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몇 초간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뒤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전부 산이잖아. 저는 그제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산악 비율은 7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국은 약 30% 남짓이죠. 다음 슬라이드엔 수치화된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20에서 30%, 중국 동부는 30%대. 그런데 이 반도는 약 70%였습니다. 저는 포인터로 그 수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로를 내기도 어렵고 군대를 이동시키기도 어렵고 농사를 짓기에는 더더욱 나쁘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형편없었겠네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야 했어요. 기후 그래프 슬라이드가 등장했습니다. 여름은 30도 이상, 습도 80% 이상. 체감 온도는 일부 아프리카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겨울은 영하 20도,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가까운 한파였죠. 저는 정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름은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겨울은 시베리아만큼 잔혹하죠. 강의실 여기저기서 웃음 아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은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을 얼려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런 기후에선 집을 짓는 것도 식량을 저장하는 것도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같은 반도였지만 이번엔 주변 국가들이 표기돼 있었어요. 북쪽 거대한 대륙 국가, 서쪽과 북서쪽의 초강대국, 동쪽 바다 건너 또 다른 침략 국가. 저는 포인터로 차례로 짚어갔습니다. 이 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경계선입니다. 대륙 제국이 남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고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려 해도 이 길을 피할 수 없죠. 앞줄 학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살기도 힘든데 위치 때문에 계속 침략까지 당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기에는 최악, 침략하기에는 최적. 그것이 이 땅의 지정학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보다 불리한 위치를 찾기 어려울 정도죠. 다음 슬라이드엔 세로로 긴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기원전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외세 이름과 화살표들이 이 반도로 향해 있었어요. 기록된 것만 해도 이 반도는 수백 차례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반도를 발판으로 대륙으로 올라가려 했고 어떤 나라는 이곳을 점령해 바다로 튀어나가려 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진짜 지옥 난이도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의 땅이 있다면 그 땅에 세워진 국가는 어떤 운명을 맞이해야 정상일까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주변 강대국에 흡수되겠죠. 문명이 유지돼도 민족은 섞이고 언어는 사라지겠네요. 그냥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되뇌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아는 역사의 일반 법칙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그런 운명을 맞이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반도의 실루엣만 남겨두고 주변 정보는 모두 지운 지도였어요. 강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 위에서 한 민족은 5,000년을 버텼습니다. 단일 민족으로 자기만의 언어와 자기만의 문자를 만들며 자기만의 문명을 키워냈어요. 학생들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나라인가 하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한국인이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국 맞아요. 반도체, K-팝, 드라마로 유명한 그 나라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한국은 그런 현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볼 한국은 5,000년을 버틴 생존의 역사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어떻게 문명을 유지했는지, 어떻게 단일 민족을 지켰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제 학문적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은 연구입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모든 문명 법칙을 깨뜨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문명을 결정한다는 법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환경을 이긴 문명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문명이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입체적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죠. 산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이라 불리는 거대한 산맥이 반도 전체를 관통했고 거기서 갈라진 작은 산맥들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었어요. 평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골짜기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을 뿐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넓은 농지가 원래부터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작은 골짜기들, 이게 전부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풀어야 했던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토양 분석 자료였어요. 한반도 토양의 대부분은 화강암 기반 풍화토였습니다.
이 토양은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가뭄이 오면 물이 금방 사라지죠. 비옥함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함이 기본 상태였어요. 학생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여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농사짓기에 최악의 조건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죠. 기후 데이터를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한 그래프였어요. 여름 평균 기온 30도, 습도 80% 이상. 체감 온도는 35도를 넘었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에 가까웠죠. 연교차는 거의 50도에 달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름은 습도와 온도가 아프리카 일부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겨울은 시베리아처럼 바람이 매서웠죠. 이런 극단적 기후는 농업을 압박했고, 주거를 압박했고, 생존 자체를 압박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저런 조건이라면 대규모 문명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래야 맞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지역들은 문명 단계로 성장하지 못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표정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달랐습니다. 슬라이드가 전환됐습니다. 제목이 떴어요. 환경을 바꾼 민족. 학생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꿨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식 논이었어요.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좁은 논들이 계단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평야가 없으면 산을 깎았습니다. 한 뼘이라도 더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 돌을 쌓고 흙을 채웠죠.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토목공사였어요. 다음 슬라이드엔 수리시설이 나타났습니다. 저수지, 보, 실개천을 통제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토양이라면 물을 잡아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저수지를 만들었고 물길을 정교하게 통제했죠.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온돌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방 아래로 연기가 지나가는 길이 복잡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겨울이 잔혹하다면 난방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바닥 전체를 데우는 난방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연기와 열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가면서 돌의 열을 저장하는 구조였죠.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기술이었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한국인들은 영하 20도의 겨울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 안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죠. 이 기술이 없었다면 한반도에서 겨울을 나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김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독에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겨울엔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름과 가을에 수확한 것을 저장해야 했죠. 김장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었습니다. 겨울 생존 시스템이었어요. 발효 기술로 영양을 보존하고 독에 저장해 봄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 똘똘 뭉쳐야 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논을 일구고 집을 짓고 김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산을 깎는 일, 물길을 만드는 일, 겨울을 준비하는 일. 이 모든 게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했죠. 한 사람이 어려우면 마을 전체가 도왔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의식은 한국을 여러 위험과 위기에서 구해낸 원동력이 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환경이 인간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환경을 굴복시켰어요.
평야가 부족하면 산을 깎아 논을 만들었고, 겨울이 잔혹하면 바닥을 데우는 난방을 발명했고, 물이 부족하면 한 방울까지 나누어 쓰는 수리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존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고 협력이었고 필연이었죠. 한국인들은 자연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명 자체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기술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도 한국 가정에는 온돌이 있고 김장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생존 기술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건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문명의 DNA예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지형도였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표현돼 있었어요. 산맥을 따라 수백 개의 작은 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을들이었죠. 저는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산맥들은 한반도를 수백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각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마을과 이어지려면 고개를 넘어야 했죠. 지리적으로 보면 이건 고립구조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마을끼리 교류가 어려웠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날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죠. 5일마다 정기적으로 장터가 열렸고 사람들은 산길을 걸어서 장에 갔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정보와 문화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여러 산악 지역의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지리적 고립은 보통 민족을 분열시킵니다. 스위스는 여러 언어권으로 나뉘었고 발칸 반도는 수많은 민족이 섞였죠. 산이 사람들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오히려 통합으로 이어졌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외세 침략 경로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화살표, 동쪽에서 건너오는 화살표, 서쪽에서 밀려오는 화살표.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산악 지형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외부인이 대규모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침략군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악 지형 때문에 보급이 어려웠고 장기 주둔이 힘들었죠. 게다가 극단적인 겨울은 외세 군대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침략은 당했지만 점령은 안 됐다는 건가요? 저는 정확히 그 표현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몽골은 30년 넘게 공격했지만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명과 청도 직접 통치를 포기하고 조공 관계로 만족해야 했죠. 일본도 20세기에 식민 지배를 했지만 산악 지역의 저항은 끝까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외세가 들어와도 한반도 사람들은 산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악 지형에서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었죠. 침략자들은 결국 떠나야 했고 남은 건 한반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대규모 이민도 거의 없었어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로는 산악 지형이라 대규모 인구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계속 남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겨울과 여름 풍경 사진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땔감을 나르고 함께 눈을 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혹독한 사계절은 한국인들에게 또 다른 것을 강요했습니다. 끈끈한 공동체였죠. 겨울에 혼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연료도 함께 준비해야 했고 눈이 오면 함께 치워야 했어요. 여름 홍수가 나면 마을 전체가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비탈 계단식 노는 혼자 관리할 수 없었어요. 물길을 함께 정비하고 수확도 함께 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흩어지면 모두가 죽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외세 침략 타임라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정보가 추가돼 있었어요. 각 침략마다 한반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전쟁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들이 한국인들에게 남긴 건 공동의 기억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싸웠다. 우리는 함께 버텼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다. 이 기억이 민족 결속의 재료가 됐습니다. 외세가 끊임없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 결속이 강화됐죠. 적이 밖에 있으면 안은 단단해집니다. 산이 외부 정착을 막았고 기후가 협력을 강요했고 전쟁이 기억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언어, 한글 문자, 전통 문화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겨울을 버텼고, 같은 방식으로 산을 넘었고,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견뎠죠. 그리고 같은 기억을 공유하며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산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방언만 생겼을 뿐 언어 자체는 단일하게 유지됐어요. 왜냐하면 중앙왕조가 산맥을 따라 행정과 문화를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문자도 만들었습니다.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됐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지혜를 기록하고 전달해야 했습니다. 한글은 그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자연환경과 역사가 함께 빚어낸 결속이었습니다. 5,000년 동안 같은 땅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억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한국의 단일 민족 유지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지리가 만들고 기후가 강화하고 역사가 완성한 필연이었어요. 그리고 그 필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여러 개의 화살표가 나타났어요. 모두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 왕조들, 거란, 여진, 몽골, 명, 청, 일본 제국, 심지어 현대의 미국과 소련까지 표시돼 있었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자주 공격받았습니까? 저는 한반도의 위치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 대륙과 해양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였습니다. 여기를 지배하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고 해양으로 나갈 수 있었죠. 지정학적으로 생존 자체가 전쟁과 직결되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지도에 표시된 각 세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북쪽 대륙 세력은 남쪽 따뜻한 바다를 원했습니다. 동쪽 섬나라는 대륙 진출의 발판이 필요했죠. 서쪽 강대국들은 태평양 진출구를 노렸습니다. 모두가 한반도를 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한반도를 완전히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침략과 통치 성공률을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침략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속적 통치 성공률은 0%였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0%라니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여드리죠. 저는 첫 번째 사례를 띄웠습니다. 몽골 제국이었어요. 세계를 정복한 몽골이 한반도를 30년 넘게 공격했습니다. 결국 고려 왕조를 굴복시켰죠. 하지만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산악 지역의 저항은 끝까지 제거되지 않았고 결국 몽골은 직접 통치를 포기했습니다. 고려 왕조를 그대로 두고 조공만 받는 형태로 만족해야 했죠. 명과 청의 사례를 띄웠습니다. 이 강대국들도 조선을 직접 통치하지 않았어요. 조공 시스템으로 만족해야 했죠. 왜 그랬을까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산악 지형 때문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군대를 주둔시키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보급로가 험하고 겨울은 가혹하고 저항은 끝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조공을 받는 게 경제적이었죠. 일본의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20세기에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지만 산악 게릴라 근거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저항은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후 한반도는 다시 독립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왜 통치가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요인이었어요.
첫째, 산악 지형. 저는 지형도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군대 이동 자체가 악몽이었습니다. 보급로가 길고 험했죠. 평야에서는 며칠이면 갈 거리를 산악에서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장기간 주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산악 지형에서는 소규모 병력으로도 효과적인 저항이 가능했습니다. 좁은 산길 하나를 막으면 대군도 막을 수 있었죠. 둘째, 혹독한 겨울. 외세 군대는 한반도의 겨울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폭설, 얼어붙은 땅. 보급이 끊기면 군대 전체가 위험에 빠졌죠. 반면 한국인들은 온돌과 겨울 준비 시스템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침략군이 추위에 떨 때 한국인들은 따뜻한 방에서 봄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건 엄청난 비대칭 우위였습니다. 셋째, 마을 단위 공동체 구조. 한반도는 중앙을 점령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마을이 산으로 흩어져 있었고 각 마을은 독립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어요. 분산된 저항을 모두 제거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를 진압하면 다른 곳에서 저항이 일어났죠. 그럼 어떤 제국도 이 민족을 완전히 지배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침략은 수십 차례 있었지만 완전한 지배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건 세계사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약소국은 강대국에 정복되면 그대로 흡수됐죠. 하지만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목이 떴어요. 위기가 만든 강함. 저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된 위기가 한국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죠. 멸망 위기가 올 때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농사법, 더 강한 방어 시스템, 더 정교한 무기. 침략이 반복될 때마다 민족 결속이 강화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버텼다는 기억이 쌓였죠. 혹독한 자연환경은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됐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맞습니다. 이 땅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문명들은 침략으로 무너졌지만 한국은 침략을 통해 더 단단해졌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겠지만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패배가 멸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산은 마지막 보루였고 겨울은 침략자를 몰아내는 칼날이었어요. 모든 제국이 들어왔지만 단 한 제국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자연이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이 자연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이었죠. 5,000년을 버틴 문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문명이 바로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생존 기술들이 현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말이죠. 저는 화면을 끄고 칠판에 네 단어를 적었습니다. 환경, 문화, 태도, 기술. 학생들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칠판을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네 단어가 한국을 설명합니다. 이 흐름이 한국을 현대기술 강국으로 만든 잃어버린 고리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첫 번째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환경에서 문화로. 혹독한 환경이 생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겨울을 버티는 방법, 물을 관리하는 방법, 함께 일하는 방법. 이게 문화가 됐죠. 두 번째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문화에서 태도로. 생존 문화가 반복되면 태도가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함께 해야 한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었어요. 세 번째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태도에서 기술로. 이 태도가 현대 기술 개발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완벽주의, 협력, 끈기. 이게 한국 기술의 DNA가 된 거죠.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나타났어요. 발효식품 사진이었습니다. 겨울 저장 기술을 기억하시죠? 김장, 장독대, 염장 기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학적 방식이었어요.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을 보존하고 오히려 영양가를 높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대 한국의 발효식품 수출 그래프였어요.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김치와 발효식품은 세계에서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수천 년 전 생존 기술이 현대식품 산업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띄웠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산지 수리 체계, 빗물 활용, 저수지 관리. 한국인들은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이 현대에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엔 스마트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물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 생산을 이끌어내죠. 이 기술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식량 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지역에서 농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생존 기술이 개발 협력으로 이어진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물 부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띄웠습니다. 온돌 구조도가 다시 나타났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우는 난방 철학. 이게 현대 난방공학의 기초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현대식 바닥 난방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보일러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바닥 난방을 채택하고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쾌적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겨울을 버티기 위해 만든 기술이 지금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네 번째 사례를 띄웠습니다. 반도체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공동체 협력 구조를 기억하시죠? 한국에서는 실수가 곧 생존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문화가 현대 제조업에 그대로 적용됐어요. 다음 슬라이드엔 한국 반도체의 불량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은 0.1%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화이기 때문이죠. 실수하면 안 된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한국이 강한 이유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모든 것이 환경에서 시작됐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발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발전하지 않으면 죽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이 문화가 됐고 문화가 태도가 됐고 태도가 현대 기술이 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나타났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산. 저는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는 정밀함과 끈기의 산물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최상위죠. 조선은 복잡한 지형에서 배를 만들던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세계 1위 조선 산업이에요. 방사는 극한 기후에서 작동해야 했던 기술의 연장선입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작동하는 무기, 영상 40도에서도 작동하는 장비. 이게 세계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의 기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스마트팜, 중동의 담수화 기술, 유럽의 바닥 난방, 전 세계로 수출되는 반도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생존을 위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를 돕기 위해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생존 기술이 세계 기여 기술로 변한 겁니다. 한 여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경을 이긴 문명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나라는 인류사에서 유일해요. 이 민족은 불가능을 기술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기술로 세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명을 만든다는 제 연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고 나서 한 가지를 추가해야 했어요. 환경을 이용해 문명을 재창조할 수도 있다는 것. 한국은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닙니다. 환경을 이용해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명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실 불을 낮췄습니다. 화면에 긴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고조선에서 시작해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현대까지 5천년의 역사가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뭐가 특별한가요? 저는 다른 문명들의 타임라인을 함께 띄웠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로마. 모두 중간에 끊겨 있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중간에 단절됩니다. 정복당하고 민족이 섞이고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사라지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외세 침략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민족과 언어와 문화는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계사에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5천년 동안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같은 땅에서 유지한 경우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의 언어 지도였어요. 지역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방언은 존재했습니다. 산으로 나뉘어 있었으니 당연하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각 지역마다 말투가 달랐어요. 하지만 언어 자체는 같았습니다. 문법, 어휘, 기본 구조가 동일했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방언만 생기고 언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조선시대 행정체계도였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중앙집권 왕조가 산맥을 따라 문화와 행정권을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도로 전국의 인재를 뽑았고 관리들은 전국을 순환 근무했죠. 한양에서 교육받은 양반들이 각 지역으로 파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준어가 유지됐어요. 게다가 유교 경전은 모두 같은 책이었습니다. 전국이 같은 텍스트로 공부했죠. 이게 언어 통합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한글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5세기 한글이 창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과 지혜를 전승해야 했어요. 농사법, 수리기술, 온돌 만드는 법, 김장하는 법. 이 모든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너무 어려웠죠. 일반 백성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어요. 한글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살기 위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글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배우기 쉽고 정확하고 과학적이었어요. 하루만 배우면 글을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지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농민도 기술서를 읽을 수 있었고 여성도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이게 민족 전체의 지식 수준을 높였습니다.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문자가 민족 통합에 기여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같은 문자를 쓴다는 건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국시대 지도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삼국시대엔 세 나라가 서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들이 같은 문화권이었다는 거예요. 언어도 비슷했고 신화도 공유했고 생활 방식도 유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산을 넘어야 했고 똑같이 겨울을 버텨야 했고 똑같이 외세와 싸워야 했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통일신라가 되고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면서 하나로 합쳐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떴습니다. 정체성의 본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단일 민족 유지는 세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고립 지형. 산이 외부 정착을 막았습니다. 둘째, 외세 장기 정착 불가. 침략은 있었지만 대규모 이민은 없었어요. 셋째, 공동체 협력 구조.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억을 이어왔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의 정체성은 기적이 아닙니다. 생존의 결과였어요. 산은 민족을 지켰고 겨울은 기억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침략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5,000년이 지나도 한민족으로 남았어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땅이었습니다. 언어가 같아야 의사소통이 되고 의사소통이 돼야 협력이 가능했죠. 문화가 같아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있어야 공동체가 작동했습니다.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는 거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5,000년 동안 만들어진 정체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5,000년 동안 같은 땅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억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죠. 학생들은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화면 가득 나타났어요. 환경을 정복한 문명, 단 하나의 사례.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숨소리만 들렸죠. 저는 칠판에 4가지 조건을 다시 적었습니다. 산악 지형, 혹독한 사계절, 지정학적 요충지, 끊임없는 외세 침략.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4조건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문명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멸망하거나 단절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멸망한 문명들의 목록이 나타났어요. 인더스 문명, 아나사지 문명, 마야의 일부 도시국가, 쿠샨 제국, 스키타이.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문명들은 모두 비슷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험한 지형이거나 극한의 기후이거나 외세의 압박이 있었죠. 그리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비교표였어요. 왼쪽엔 최악의 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4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엔 생존한 문명이라는 제목 아래 나라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한국. 한 학생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유일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이 조건에서 5,000년을 버틴 나라는 한국 하나뿐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산악률, 기후 변화폭, 침략 횟수, 민족 지속성.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극단적 수치를 보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을 이긴 문명입니다. 환경을 극복한 문명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에 기여하는 문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께 말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환경이 문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건 여전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을 증명했어요. 문명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산이 길을 막으면 길을 냈고, 겨울이 삶을 위협하면 온도를 만들었고, 강대국이 위에서 누르면 공동체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5,000년을 버텼고, 오늘은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광의 역사가 아닙니다. 버틴 사람들의 역사예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겨울을 견디고 전쟁을 버텼어요. 그 과정에서 기술을 만들었고 문화를 지켰고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승리의 서사가 아니라 생존의 서사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학문을 다시 씁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바꾼 첫 번째 사례예요. 제 연구는 환경이 문명을 만든다였습니다. 이제 한 줄을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명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저는 완벽한 문명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땅에선 문명이 흥하고 나쁜 땅에선 사라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을 연구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지도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한 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점은 다른 모든 법칙을 깨뜨렸죠. 인간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 인간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극복이 새로운 문명을 만든다는 것 말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세계관을 조금이라도 바꿨기를 바랍니다. 저의 세계관이 바뀐 것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답을 찾아낸 나라. 환경을 이긴 유일한 문명.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토록 가혹했던 자연도, 끝없는 침략도. 결국 이 민족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산을 넘어 서로를 지켜냈고 겨울을 견뎌 문명을 이어냈으며 마침내 세계가 바라보는 자리에 스스로 올랐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이자 하나의 빛이 아닐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